연준 탄생 비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에 큰 힘을 발휘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간은행들의 연합체인 주식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네, 이거는 사실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선 네덜란드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1492년에 유럽에서 큰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스페인 제국이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무찔러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럽보다는 훨씬 우월했어요. 그거를 유럽이 이제 자주동국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스페인 제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표방하면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같은 해에 동시에 터지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1492년이 중세를 마무리하고 근대로 넘어오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한 30만 명이 추방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허락된 그 네덜란드 저지대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동족들이 이렇게 미리 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네덜란드에 갔을 때만 해도 네덜란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당시 발트해에서 잡히던 청어가 네덜란드 앞에서 잡혀가지고 거의 그 모든 국민이라 봐야 100만 명뿐이 안 됐었는데 이 청어와 관계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덜란드 어부 하나가 선상에서 청어를 잡자마자 내장 정리를 하고 머리를 따가지고 바닷물을 졸인 함수에 담궈두는 기법을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배들은 청어를 잡으면 이게 금방 상하니까는 일찍 들어온 통에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는데 네덜란드의 배들은 이 기술 덕분에 그득그득 만선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해가지고 그 저지대에 와서 보니까 그 청어를 육지에 들어와서 다시 소금에 재놔야 되는데, 절임 청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금을 그 북쪽의 한자 상인들이 대주는 그 암염을 받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염은 땅속에서 이렇게 채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닷가의 천일염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바닷가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많은 나라들이 천일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천일염은 갯벌이 있어야 되는데 갯벌이 있는 바닷가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서는 이 바스크 사람들이 대구를 잡아서 거기서 천일염을 만들어서 그걸 소금에 재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스페인의 그 바스크 천일염을 떠올리면서 그 스페인 천일염을 수입해서 그 한자상인이 대주는 암염을 퇴출시킵니다. 즉 그때 유럽 소금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한자상인은 그 역사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금 시장을 잡고 그 다음에 절임청어 시장도 장악을 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균일한 품질의 청어를 만들어서 그 유럽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 하나 그 산업을 장악하면 그걸 꼭 독점화 시킵니다. 이건 아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그래서 청어 시장도 유대인들이 그 독점 산업을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 청어가 그렇게 잘 팔린 이유는 유럽
기독교의 금식 기간이 1년에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 금식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어. 근데 단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저렴청어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잡이 배가 모자라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선소를 만들어서 고기잡이 배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 배만 만든 게 아니라 그때 화물선을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서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 일종의 그 통행세나 비슷한데 지금처럼 상품별로 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배가 들어오면 갑판의 넓이를 보고 넓이에 비례해서 그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그 운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 해적들이 많아서 갑판에 대포들을 여러 개 달고 다녔는데 그걸 다 떼내버리고 갑판을 아주 좁게 만들고 대신 상품 싣는 선복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기형적으로 배불뜨기 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플루트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조선산업 기술이 좋아가지고 배 만드는 비용도 다른 나라의 반가격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그 화물 수송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의 화물을 다 유대인들이 싹 수입해요. 그래서 모든 화물들이 암스테르담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스테르담이 물류 창고이자 물류 도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기점으로 해서 중개무역이 발전을 해요. 무역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무역을 지원하는 금융이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동양하고 향신료와 비단, 도자기들 독점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중국과 오랜 기간에 여러 척의 배를 투입하고 그 비싼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 그 부자 상인들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주식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근대 최초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데 이거를 몇 년 이상 이렇게 간직하기가 힘들어서 서로 카페나 이런 데에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아예 나라에서 주식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에 유럽 각국으로부터 물건이 모이다 보니까 유럽 각국의 통화가 다 들어와서 서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1000 종류가 넘어. 게다가 위조 지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는 너무 헷갈리니까 그 암스테르담 은행이 생겨가지고 화폐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길더레는 화폐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는 최초의 중앙은행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살드 나라에서 청어로부터 이렇게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중앙은행이 탄생하는 게 이게 사실은 100여 년뿐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청어로부터 자본주의 씨앗들이 잉태돼서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금융시장을 평정한 다음부터 한 연 15%였던 이자가 거기서 국채나 채권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생기면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2~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저금리는 사회를 크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그 무역망이 다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번에는 이제 영국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영국은 굉장히 후진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팔 수 있는 거는 양털뿐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 자기 힘으로 수출을 못하고 그 양털조차 유대인들이 팔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해적질이 그 제2의 그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배들이 그 해상에서 그 해적 활동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나라가 그 뒤를 봐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 제국이 영국 해적들이 하도 그 해상에서 날뛰니까는 플랑드르에서 생산되는 청동대포를 포함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대포가 있어야 해적질을 하는데 대포가 수입 금지를 당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철대포를 개발을 해내요. 근데 철이 청동보다는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사거리도 더 많이 나가. 그런데 사거리는 더 많이 나가는데 배에다 올려놓고 쏘아보니까는 쏠 때마다 배가 뒤팅거려가지고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 헬리파스의 왕한테 보고를 해요. 저희들이 사거리가 긴 철대포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명중률이 형편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헬리파스가 또 한참 고민하다가 야 그거 배 밑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평조선이 탄생을 해요. 평조선은 배는 원래 밑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겨가지고 바다를 달릴 적에 저항을 적게 받고 빨리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첨조선이라 하고 밑바닥이 평평한 배는 이거는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에 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밑바닥이 평평하냐면 우리는 사방이 갯벌이에요. 서해 갯벌, 바래만 갯벌 해서 그 갯벌에서는 물이 빠지면 밑바닥이 뾰족하면 배가 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밑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평조선이 영국에서 어떤 일을 내냐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 이유는 평조선에 대포를 올리고 쏘니까 명중률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거리가 한 100m 정도 나간다.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함대의 청동대포는 사거리가 60m 뿐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함대하고 영국의 함대들이 대치하면서 싸우는데 영국 함대가 한 80m 정도 떨어져서 더 이상 틈을 좁히지 않게 하면서 계속 포를 쏘니까 이 무적함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무적함대는 60m뿐이 안 되니까 쏴봤자 맞지도 않고 영국 그 대포는 한 100m 날아가니까 80m 정도에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그렇게 대치하다가 무적함대가 항구에 들어가 있을 적에 영국이 화공으로 불살라서 그 무적함대를 다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주인이 바뀌어요. 즉 해상권을 영국이 가져갑니다. 그대로부터 해상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영국에서 그 의회하고 왕하고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의회파가 승리를 합니다. 자, 그 영국이 항해조례를 발표하는데 사실 항해조례의 내용이 뭐냐면 신대륙하고 무역을 하려면 일단 런던에 와서 환적해서 영국 배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기가 막힌 일이야. 아니, 자기네 배로 신대륙에 물건을 나르야 되는데 런던에 와서 관세를 내고 그걸 영국배에 환적해서 영국배만 사용하려니까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져요. 그리고 네덜란드 해안을 영국 함선들이 다 봉쇄를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 무역상들이 무역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표를 하나
크로멜한테 파견을 해요. 그때 랍비 한 사람이 크로멜하고 와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 결과는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 무역상들이 그냥 통째로 다 런던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역상들이 다 런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크로멜이 경제 특구를 내죠. 그래서 경제 특구에 무역회사는 금융사들이 다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 후진국이었던 영국이 졸지에 세계 무역망을 갖고 있는 그 무역 주도국으로 성장하게 돼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사람이 그 윌리엄 3세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전쟁 모금기구를 설치해서 그 전쟁 자금을 구할 때 유대 금융인들이 아주 합심을 해서 이 양반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네덜란드에서마저 살지 못하면 더 이상 갈 나라가 없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전쟁 자금을 대줘가지고 결국은 네덜란드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당시에 그 영국 왕의 딸이자 자기의 사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 영국에서 우에파하고 그 왕하고 싸움을 하면서 이 네덜란드 그 윌리엄 3세 부부를 영국 왕으로 초청을 해요. 그 현황을 대신할 왕으로 와달라 해서 이 양반이 영국으로 입성을 해서 영국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영국으로 옮길 적에 유대 금융인들이 쫓아가. 자그마치 8,000명이나 되는 유대 금융인들이 쫓아가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의 무역상과 네덜란드의 금융인들이 통째로 그대로 영국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 후 네덜란드는 이제 쇠퇴기를 걷기 시작하고 영국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임왕이 프랑스로 망명해서 프랑스가 그 왕을 지원하는 통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일촉즉발의 이제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윌리엄 왕이 네덜란드에 있을 적에 그 자기를 도와줬던 유대 금융인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려면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네덜란드에서 전쟁 모금기구 설치할 때 많이 도와줬듯이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왕이 요청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거야. 당시 120만 파운드를 요청했는데 이게 몇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도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왕이 부탁하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주자니 국가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은 띄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왕한테 그 하나의 딜을 제안을 해요. 저희들이 이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 모금기구를 주식회사 형태로 발족해서 일단 돈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려드리는데 지금 시중이지는 한 12% 정도 되는데 이거를 8%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만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돈을 왕께서는 저희들한테 안 갚아도 됩니다. 이걸 영구채무로 하고 대신 그걸 담보로 해서 그만큼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전쟁 모금기구를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서 돈을 찍어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보다 싸게 빌려주겠다고 하니까는
그 딜에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주들한테 돈을 모았는데 왕이 요구하는 120만 파운드는 못 모으고 한 80만 파운드 모았어요. 즉 그때는 금괴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금괴를 왕한테 빌려주고 그만큼의 돈을 찍어내서 대출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셈법이 등장하는데 자기들은 빌려준 금괴만큼 돈을 찍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미친 게 없어. 그럼에도 왕한테 8%의 이자는 와구와구 받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도 이제 돈을 빌릴 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다음부터는 툭 하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국채를 주면 그만큼 돈을 찍어서 왕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시스템이 정부가 빚을 져야 통화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주식회사로 탄생한 거예요. 그때. 그게 영란은행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1913년에 연준을 만들 적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떠갑니다. 그러니까는 민간 은행들이 그 자본금을 다 대요. 그래서 연준이라는 지금의 그 연방준비은행을 만든 다음에 정부에서 국채를 주면 거기에 대응하는 달러를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연준이 민간은행의 연합체인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한 것은 영란은행을 그대로 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진압해 왔는데 여기서 그럼 하나 미국 정부는 연준한테 국채를 주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줄 것 같습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를 다 줘요. 그래서 연간 예산에 이자 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그게 약 한 13% 정도 돼요. 연간 예산 중에서 13%는 이자가 지급되는 거인데 그래서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이자를 줍니다. 그럼 연준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6%는 자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미국 정부한테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정부는 연준한테 준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잖아. 그래서 그 재정 적자를 그렇게 겁내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연준한테는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